오늘은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은 1845년부터 2년 2개월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직접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았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연 예찬이 아닙니다. 소로는 나는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삶의 본질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낸 채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한 철학적 실험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18개의 챕터 중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경제. 소로는 이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2년 2개월 동안 숲속에서 홀로 살았다. 나는 내 손으로 집을 짓고 내가 먹을 것을 직접 길렀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거운 삶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비판합니다. 농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장을 갚기 위해 평생 일하고 도시 노동자들은 화려한 집과 옷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팝니다. 소로는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욱 올가매는가? 그는 월든 호숫가의 선수 오두막을 $28, 12.5센트의 비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8주치의 식량을 $27로 해결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1년 임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훨씬 적다.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 즉 시간과 자유를 팔고 있다. 2장.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월든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고 삶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로는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새벽빛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침은 영웅의 시간이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신들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가장 유명한 외침이 등장합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아라. 당신의 할 일을 2-3가지로 줄여라. 100가지나 1000가지가 아닌 핵심 메시지. 우리는 늘 바쁘지만 정작 살아있지 않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3장. 독서. reading. 소로는 책을 읽는 것, 그것도 위대한 고전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독서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고전은 가장 고귀한 인간의 사상을 담고 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쉬운 책, 자극적인 읽을거리만 찾는다고 한탄합니다. 진정한 독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메시지. 위대한 책을 읽는 것은 위대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는 진정한 도서관이 필요하다. 4장. 소리들. sounds. 소로는 글보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독서를 잠시 멈추고 바람 소리, 새 소리, 기차 소리, 올빼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를 통해 문명과 자연의 경계를 생각합니다. 기차는 진보와 속도를 상징하지만 소로는 그 속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서두르며 삶을 낭비하는가?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기차를 놓쳐도 죽지 않는다. 핵심 메시지. 귀를 열면 세상이 말을 건다.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음악이다. 5장. 고독. solitude. 많은 사람들이 소로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냐고. 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나는 고독보다 더 좋은 친구를 아직 찾지 못했다. 우리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다. 소로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호수, 나무, 비, 새벽빛. 이 모든 것이 그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자연이 친구처럼 느껴졌다. 아니, 가장 친한 친구가 할 수 없는 위로를 자연은 베풀었다. 핵심 메시지.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만나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다. 6장. 방문객들. Visitors. 혼자 사는 소로였지만 그의 오두막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챕터는 고독을 사랑하면서도 진정한 만남을 소중히 여겼던 소로의 인간관을 보여줍니다. 소로는 의자 3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의자가 3개 있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해, 둘은 우정을 위해, 셋은 사교를 위해. 오두막이 작았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을 때는 모두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눴는데 소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트인 자연 속에서의 대화는 실내보다 훨씬 자유롭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방문객 중 하나는 캐나다 출신 나무꾼 알렉 테리안이었습니다. 배운 것은 없었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지혜와 명랑함을 소로는 진심으로 흠모했습니다. 그는 호메로스를 읽지 않았지만 호메로스의 영웅들처럼 살았다. 학실이 없어도 자연 속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현자가 아닐까. 반면 쓸데없는 험담과 소문을 가져오는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진정으로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오두막을 환기시켜야 했다. 핵심 메시지. 진정한 만남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자연 속에서 나누는 단 한마디가 붐비는 응접실의 1000마디보다 값지다. 7장. 콩밭. The Bean Field.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약 1000평가량의 콩밭에 직접 경작합니다. 이 챕터는 노동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땅을 직접 일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소로는 철학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는 콩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콩을 키웠지만 동시에 콩이 나를 키웠다. 땅과 함께하는 노동은 나를 단단하게 했다. 그러나 소로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콩을 팔아 번 돈을 계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얻은 내적 수확이 더 소중했음을 고백합니다. 핵심 메시지. 손으로 하는 노동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꾼다.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기르는 것은 삶과 연결되는 행위다. 8장. 마을. The Village. 소로는 완전한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월든을 벗어나 콩코드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료품을 사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눈에 마을은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마을을 마치 야생동물을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가게 앞에 모여서서 소문을 나누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 같았다. 서로는 마을의 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소문을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숲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이 챕터에서 소로는 세금 불납으로 하룻밤 감옥에 갇히는 유명한 사건을 가볍게 언급합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에세이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지 않고 숲으로 돌아오는 것은 연습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는 곧 발이 길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집을 알고 있었다. 핵심 메시지. 문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는 것. 소로에게 마을은 자신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9장. 호숫가. The Ponds. 월든 호수는 이 책의 심장입니다. 소로는 호수를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월든 호수는 거울이다. 하늘이 그 위에 비치고 주변 나무들이 그 안에 잠겨있다. 호수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모든 것에게 진실을 돌려준다. 소로는 호수의 깊이를 직접 재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수가 바닥이 없다고 믿었지만 소로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가장 깊은 곳이 약 31m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세상에 바닥 없는 것은 없다. 깊어 보이는 것도 결국 바닥이 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서 재어보지 않을 뿐이다. 핵심 메시지. 월든 호수는 소로에게 자연의 스승이었다. 깊고 맑고 변치 않는 호수처럼 우리도 내면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 10장. 베이커 농장, 베이커 팜. 어느 날 소로는 숲속을 걷다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근처 베이커 농장에 낡은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아일랜드 이민자 존 필드가 아내와 여러 아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소로는 필드와 긴 대화를 나눕니다. 필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소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더 적게 먹고 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소비하면 어떻겠소? 차, 커피, 버터, 고기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그토록 오래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필드는 소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삶이란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미국에서도 가난은 그를 따라왔다. 가난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로는 이 챕터에서 자신과 필드를 대비시키면서 단순한 삶이 어떻게 더 큰 자유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로는 낚시를 하고 자연을 즐기며 보낸 그날 오후를 회상하며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날 오후를 황제처럼 살았다. 자유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다. 핵심 메시지.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 11장. 더 존귀한 법칙들. Higher Laws. 이 챕터에서 소로는 4명의 도덕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냥과 낚시를 즐겼지만 점차 생명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안에는 2가지 충동이 있다. 야생의 것을 향한 충동과 더 높고 영적인 삶을 향한 충동. 나는 점점 후자 쪽으로 이끌린다. 소로는 청결함과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몸의 청결함만이 아니라 마음과 욕망의 청결함입니다. 핵심 메시지. 인간 안에는 본능적인 야생성과 더 높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 공존한다. 성숙이란 더 존귀한 법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12장. 동물 이웃들, Brute Neighbors. 소로에게 월든의 숲은 동물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는 주변의 야생동물들을 마치 이웃처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특히 2마리의 개미, 빨간 개미와 검은 개미가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은 이 책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소로는 현미경을 가져와 그 싸움을 자세히 관찰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미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마치 인간의 전쟁처럼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 아우스터리츠 전투도 콩코드 전투도 이보다 더 처절할 수 없었다. 그는 또 새끼 자곳의 가족을 만나고 오리를 쫓으며 노닥거리고 밤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아비새의 울음소리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아비새의 웃음소리 같은 울음은 숲의 유령 같았다. 그것은 인간의 웃음처럼 들렸지만 그 어떤 인간의 웃음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야성적이었다. 핵심 메시지. 야생동물들은 소로의 진정한 이웃이었다. 자연 속 생명들을 관찰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13장. 난방, 하우스 워밍.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소로는 오두막에 굴뚝을 쌓고 난로를 만듭니다. 이 챕터는 추위와 따뜻함,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소로는 혼자서 돌을 날라 굴뚝을 쌓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노동의 기쁨과 자급자족의 만족감을 전합니다. 불은 나의 친구였다. 불꽃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인류가 수천 년간 그렇게 해왔듯 따뜻함과 빛을 얻었다. 난로 앞에 앉는 것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행위다. 그는 또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을 관찰합니다. 다람쥐들이 열매를 모으고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며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모습에서 소로는 겨울이 죽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태어나 마지막으로 돌아올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너무 크게, 너무 화려하게 만들려 한다. 정작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핵심 메시지. 진정한 따뜻함은 벽난로의 불에서만 오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14장. 과거의 거주민들, 그리고 겨울의 방문객들. Former inhabitants and winter visitors. 긴 겨울밤. 소로는 월든숲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낡은 우물터, 무너진 집터, 자라난 나무들 사이에서 그는 사라진 이웃들의 이야기를 복원합니다. 해방된 노예였던 흑인 여성 질라, 도공 코드먼, 고독한 아일랜드 이민자 브리스터 프리먼 등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소로의 글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이 숲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보다 훨씬 이전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나는 그 땅 위에 서서 그들을 기억한다. 겨울에는 시인 엘러리 채닝, 철학자 브론슨 올컷,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램프왈도 에머슨이 눈길을 헤치고 소로를 찾아옵니다. 진정한 대화는 폭설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친구와의 대화는 시간을 잊게 한다. 눈이 쌓이고 밤이 깊어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다. 핵심 메시지. 우리가 딛고 선 땅에는 수많은 삶의 흔적이 쌓여 있다. 그리고 겨울의 고독은 진정한 우정을 더욱 빛나게 한다. 15장. 겨울 동물들. Winter Animals. 눈 덮인 겨울숲에서 소로는 동물들의 생존 방식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 챕터는 혹독한 겨울을 살아내는 야생동물들의 강인함에 대한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눈 위에 찍힌 여우 발자국을 따라가며 소로는 상상합니다. 먹이를 찾아 밤새 달린 여우의 외로운 여정을, 사냥개들의 추격을 받으며 달아나는 여우 소리가 새벽 숲을 가득 채울 때 소로는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우들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지구가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은 추위와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거칠고 원초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다람쥐들은 눈 속에 묻어둔 도토리를 찾아 허둥대고, 토끼들은 흰 눈밭에서 보호색으로 몸을 숨기며, 부엉이는 밤의 침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소로는 이 모든 동물들이 겨울을 불평하지 않고 살아낸다는 사실에 감동받습니다. 동물들은 겨울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살아낸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단순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핵심 메시지. 겨울의 자연은 생존의 지혜를 가르친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야생의 생명력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16장. 월든 호수의 겨울. The Pond in Winter. 겨울.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월든 호수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챕터는 소로의 과학적 관찰 정신과 철학적 사유가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대목입니다. 소로는 얼음을 직접 뚫고 호수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의 두께, 투명도, 색깔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겨울의 호수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얼음 아래에서도 물고기들은 헤엄쳤고 샘물은 흘렀으며 생명은 계속되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특히 이 챕터에서 소로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호수에서 가장 깊은 지점은 수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넓은 지점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생의 진리를 이끌어냅니다. 호수의 법칙은 인간의 마음에도 적용된다. 가장 넓은 마음이 가장 깊은 마음이다. 표면의 너비와 내면의 깊이는 서로 대응한다. 겨울에는 도시에서 얼음 장수들이 찾아와 호수의 얼음을 잘라 가져갑니다. 소로는 그 얼음이 인도까지 수출된다는 것을 알고 경탄합니다. 월든 호수의 물이 겐지스강의 물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월든 호수의 물은 겐지스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 호수에서 물을 마시며 인도의 철학자들과 이어진다. 핵심 메시지. 겉으로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내면에서는 생명이 계속된다. 깊이와 넓이는 함께 자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17장 봄 스프링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장면은 월든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중 하나입니다. 소로는 얼었던 호수가 녹고 새들이 돌아오고 땅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마치 부활처럼 묘사합니다. 봄은 아침과 같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 인간이 마음속 봄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절망도 그를 꺾을 수 없다. 흘러내리는 모래가 만들어내는 형태들, 나뭇잎의 새순, 개구리의 첫 울음소리. 소로는 이 모든 것에서 우주의 창조 원리를 봅니다. 핵심 메시지, 자연의 봄은 인간 영혼의 갱신 가능성을 상징한다.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18장 맺는 말 Conclusion 2년 2개월 후 소로는 월든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나는 숲에 들어갔던 것만큼이나 충분한 이유로 숲을 떠났다. 어쩌면 나에게는 여러 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숲에서의 삶에 더 이상 할 시간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꿈을 향해 자신 있게 걸어간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소로는 독자들에게 순응하지 말라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고 권합니다. 다른 사람의 박자에 맞춰 걸을 필요가 없다.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춰라. 그것이 어떤 박자이든 얼마나 멀리서 들려오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로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클로징.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는 1854년에 출판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강렬하게 울립니다. 스마트폰과 SNS, 과소비와 과잉 정보의 시대에 소로의 질문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월든에서의 인연은 소로에게 평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숲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의도적으로 깨어있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은 가장 단순한 삶이다. 월든 해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